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902회 목요철학 인문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목요철학원의 김영찬입니다. 만나뵈어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시민혁명과 민주주의, 그리고 부제가 프랑스 혁명의 사례로 본 대중의 등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3주 동안 이제 혁명 시리즈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시민혁명, 다음 주는 산업혁명,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사회주의 혁명, 이렇게 해서 20세기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친 혁명 시리즈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12월 11일에 이번 학기 저희 프로그램 종강을 합니다. 시민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데 두 분이 지금 발표를 하실 거예요. 한 분은 계명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최무진 교수님께서 AI 관련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다른 한 분은 대구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미도다방 정마담으로 알려지신 정인숙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두 분 시민 포럼 발표를 하시고 올해 1학기 2학기 합쳐서 20분 이상 참여하신 분들에게 이수증을 수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2월 11일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을 담당해 주실 박윤덕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윤덕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서양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하시고 파리 일대학 사학과 프랑스 혁명사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지금 충남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주요 경력 사항으로는 전 충남대 박물관장, 현 한국프랑스학회 회원, 한국역사학회 종신회원, 한국서양사학회 종신회원으로 계시고요. 주요 저서로는 2010년에 시민의 혁명을 책 3상에서 출간하셨고 공저로 꾸면 소멸하지 않는다, 프랑스 구체제의 권력 구조와 사회, 그리고 역서로 혁명의 탄생, IT 혁명사, 지중해 필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 3 등의 서적을 출판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박윤덕 교수님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윤덕입니다. 제가 프랑스 혁명사 중에서도 특히 농촌사를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초기에 농촌에서 일어난 소요와 반란에 대해 연구를 하였고요. 그 연구를 토대로 해서 프랑스 혁명사의 역사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 되짚어보는 그런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시민혁명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주제로 프랑스 혁명의 사례를 통해서 본 대중의 등장 또는 민중의 등장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공포스러운 일이고요. 또 누군가에는 매우 기쁘고 미래를 아주 밝게 보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 따라 그 해석이 그야말로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사를 연구한다는 건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하고요. 또 그 주장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금방 비판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할 수 있는 논거를 열심히 찾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인 사실들을 더 많이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사실 개설서나 일반 강의에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저건 좀 생소한데 또는 뭐 저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프랑스 혁명이라는 사건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정치 체제가 어떤 식으로 관계 맺고 연관 지었는지를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보는 것이
이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그러면 민주주의의 기원이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그 민주주의의 기원이 어떻게 기원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고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어떤 사건, 역사적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사건을 좀 더 객관적이고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 관점의 문제를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일찍 다들 일어나셨을 테고요. 해가 뜨는 걸 보셨을 겁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누구나 다 확인하기 때문에 참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지상에 있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참입니다. 지구상에 75억 명이 다 매일같이 확인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천상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신이 본다면 이건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태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구가 도는 거죠. 그 지구가 도는 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돕니다. 하루에 한 번 회전하니까요. 적도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시속 1667km의 속도로 팽이처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전을 하는 속도는 더 놀랍습니다. 시속 10만 킬로가 넘습니다. 음속의 87배인데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우리의 감각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사실들을 인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은 건가? 하는 의문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을 파악하고 이해하시는데요. 그것도 안 되면 육감 이런 얘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런 감각이 온전치 못하다는 고민을 이미 오래전에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바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명언은 그냥 멋지게 꾸며낸 이야기, 멋지게 그냥 한마디 한 게 아니라 데카르트도 매일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보는데 실상은 해가 움직이지 않는 거야.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왜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하지? 이걸 고민했어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실은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 모든 걸 다 회의했습니다. 모든 걸 다 의심했어요. 그러고서 보니까 유일하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감각의 문제도 있지만 관점의 차이도 있습니다. 너무나 생소한 도형을 지금 보고 계신데 노래가사 말처럼 아니 왜 네가 거기서 나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 시간에 수학 문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의 정의 얘기할 때 유클리드라고 하는 사람은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중심에서 R만큼의 거리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유클리드의 원의 정의는 이 원의 중심을 기준점으로 놓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데카르트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프상에서 원의 정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a제곱이야.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a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좌표를 x와 y 좌표로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원의 정의는 이 중심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원주 상에 있는 점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원주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원을 정의하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인간은 이 두 가지 정의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혁명이라고 하는 서양의 말,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는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서라고 하는 책 제목에서 유래해서 혁명이라는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볼루션이라는 말을 혁명이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건 영국의 명예혁명 때입니다. 1688년. 그런데 그 영국의 명예혁명이라고 할 때 영국 사람들이 썼던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혁명이 아니라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회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명예혁명을 글로리어스 레볼루션이라고 이름 지었을 때 우리가 못된 왕, 폭군에게 빼앗겼던 권리를 되찾은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용어에서는 이 회전이 전복이라고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관점의 문제인데요. 회전하는 저 원을 이렇게 90도 허리를 꺾어서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관점의 차이에 따라 우리가 똑같은 사건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데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사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혁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랑스 혁명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길래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아마 역사에 좀 관심 갖는 분들이라면 아실만 한데 서양사에서 그리고 이제 뭐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 아마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은 왜 멸망했을까? 이게 제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두 번째로 관심을 많이 받는 질문은 바로 이거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왜 일어났을까? 뭐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치해가지고 목걸이 사건 때문에 뭐 이러저러한 원인들을 많이 얘기하죠. 기상이변으로 우박이 한여름에 쏟아져가지고 농사를 다 망쳐서 그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반란이나 혁명적 사건이 일어나는 건 살기 힘들어서입니다. 우리도 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처리하려고 했는지 하는 게 관건입니다. 사회 상태가 아주 지금 불안하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일단 먹고 살기 힘들면 극단적인 어떤 궁핍에 내몰리면 인간들이 보이는 양태는 크게 네 가지 있습니다. 뭐 조금 그거보다는 특수한 사례 5가지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배고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배고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제일 먼저 양심을 버리고 도둑질합니다. 아니죠. 참 자존심을 먼저 버리고 국어를 하겠죠. 자존심을 버리고 국어를 하고 두 번째로 양심을 버리고 도적질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뭘 버릴까요? 양심도 자존심도 버릴 수 없는 사람은 목숨을 버립니다. 자살하죠. 그런데 자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냥 저 세상 가서 나몰라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남은 가족들은 더 괴로워지죠. 그래서 네 번째 양태는 뭐냐면 집단 행동을 합니다. 200년 전 프랑스에서는 식량폭동이 가장 대표적이었고요. 지난 세기에 유럽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파업을 합니다. 식량폭동이나 파업은 똑같은 양상입니다. 파업은 월급 올려줘 이거고 식량폭동은 내 월급이 요것밖에 안 되니까 식량값, 빵값 내려. 이 두 가지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 목적은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역사가들은 조사하는데 빈곤율, 범죄율, 자살률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합니다. 프랑스 혁명기에는
대충 6명 중에 1명이 굶주림에 시달려서 처자식을 먹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제 극빈 상태를 말하는데요. 6명 중에 1명쯤 그렇게 되니까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율도 치솟죠. 근데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좀 겁나는 그러한 통계들보다 더 쉽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선남 선녀가 처음 결혼하는 연령, 평균 연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사회의 초혼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실까요? 요새 젊은이들이 결혼을 옛날보다 많이 늦게 하죠? 제가 본 마지막 통계, 가장 최근의 통계는 남성의 경우, 그러니까 아들들이 장가가는 평균 나이가 만 34입니다. 우리 나이로 35이에요, 지금. 여자가 만 31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처음 결혼했을 때 그때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늦어졌을 거예요. 프랑스 혁명 터졌을 때 프랑스의 남성 여성들은 몇 살이나 됐을 때 결혼을 했을까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만 14살 6개월에 시집 갔습니다. 왕족들은 그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요. 프랑스 혁명기에 남성 초혼 평균 연령은 28.5세, 여성은 26.5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29, 27이라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통계 수치를 더 말씀드리면 다들 놀라실 거예요. 이 당시에 평균 수명 40이 안 됐습니다. 그 평균 수명도 5살까지 생존한 5살 이상 산 사람들만 표본으로 잡아서 통계를 낸 거지 태어나자마자 죽거나 한 살이 돼 돌도 못 치르고 죽은 아기들까지 치면 30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한 10년쯤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겠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엄청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프랑스 결혼한 부부들이 대개 6명 정도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합해서 6명 정도 낳았는데요. 돌이 되기 전에 그 중에 1명은 죽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돌이 되기 전에 4명 중에 1명이 죽어요. 그리고 다시 5살이 되기 전에 또 1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6명의 자녀 중에 성인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2명 반, 2명이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 영양 상태 여러 가지가 좋지 않으니까 오래 살기 어려웠죠. 이와 같이 초혼 평균 연령이 높다는 건 뭐냐면 경제적 자립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옛날처럼 쉽게 취직하지 못하고 취직하기 어려우니까 또 결혼하는데 기대 수준은 높아서 아파트도 있어야 될 거고 하니까 더 많은 자금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건데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터졌을 때 프랑스도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프랑스 혁명기에 이 초혼 평균 연령은 한 50년 만에 한 살이 더 늘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2.5세, 2년 6개월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면 우리도 어떤 상황이 닥칠지 예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었느냐? 농사가 잘 안 됐습니다. 프랑스 가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그 너른들의 밀이 그냥 아주 끝도 안 보이는 그 밀밭 널찍널찍하고 땅은 비옥하고 한데요. 지금은 뭐 기술이 발달해서 농사가 잘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기술이 낙후되어 있는 상태에
농사를 짓는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여기 아마 어린 시절 농촌에서 사셨거나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쌀 한 토를 심으면 가을 거제할 때 몇 배나 수확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을까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쌀 한 토를 심으면 수확할 때 몇 배 수확을 할 수 있을까요? 가지를 많이 쳤을 때는 500배도 될 수 있지만 가지를 적게 치면 100배도 될 수 있어요. 한마지기 무슨 뜻인지 아시죠? 200평. 한마지기란 한 말의 벽실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의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옥한 서쪽 지역은 200평이고요. 저쪽 강원도 산골은 300평인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지기에 한 말의 벽실을 파종했으면 가을에 몇 알이나 수확할 수 있을까요? 몇 가마 수확하는지 혹시? 15가마니요?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는 15가마에도 할 텐데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한마지기 농사 지으면 괜찮은 어느 정도 중급지에서 6가마니는 최소 수확을 했습니다. 많이 되는 데는 뭐 8가마니 되고요. 지금 실험실에서는 아마 100배도 더 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평균은 아마 한 80에서 90 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쌀은 상당히 파종 대비 수확량이 많은 작물입니다. 밀은 얼마나 수확할 수 있을까요? 밀은 30, 시에서 30배. 물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밀도 그 종목이 품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조선 한반도에서 되는 뭐 통밀도 있고 그렇지만 프랑스에서 재배하는 밀은 프로망이라고 그래서 좀 다른 종류인데요. 쌀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으로도 평균 15배 정도밖에 수확 못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기에는 얼마나 수확했냐면 한 알 심어서 4알 내지 6알을 수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쌀은 뭐 1000알을 먹어야 되지만 밀은 100알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러면야 뭐 별 걱정 없을 텐데 쌀이나 밀이나 알곡의 크기는 비슷하고요. 밀은 가루내서 빵을 구워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먹는 양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려면 논농사 지역에서보다 최소 한 8배 내지 9배의 경작지의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노동 투입량이 8배나 9배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뼈 빠지게 일을 하지 않으면 농사 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 농사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그러기가 너무 힘드니까 기계를 쓰기 시작해서 기계화가 빨리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 농사를 짓고 나면 이 수확한 이 농작물을 농민이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세금도 많이 내야 했어요. 그래서 계산하기 좋게 5알을 생산했다. 한 알 심어서 5배 수확을 했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뜯어가는 사람?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에서는 신이 뜯어가죠. 교회가 11조로 0.5알 가져갑니다. 루이 14세는 국부의 13%를 세금으로 걷어갔는데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좋게 그냥 10%로만 계산해서 다시 0.5알 가져가니까 5알 중에 1알 없어졌죠. 그 다음에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이 영주가 뜯어갑니다. 영주는 15%에서 30% 정도를 뜯어갔는데 계산하기 좋게 20%로만 잡아도 1알 날아갑니다. 나머지 3알, 1알 심어서 3알 거둔 거예요. 근데 3알 다 먹으면 그걸로 끝이죠. 왜? 이듬해 농사를 지어야 되는
종자를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알 심어서 두 알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럽의 농민들은 아주 부유해, 땅도 넓고, 지금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오히려 동아시아의 농민들보다 더 힘들면 힘들었지 나은 게 없었습니다. 이 일은 뼈 빠지게 해야 되고요. 수확은 얼마 안 되고 수확에서 뜯어가는 사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가뭄이 들거나 하면 프랑스 농민들은 굶어 죽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자가 나오지 않는 게 19세기 중반에 가서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고요. 루이 14세 치세 말기에는 1707년 뭐 이럴 때 대기근이 닥치게 되는데요. 한 해 겨울에 60만 명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3, 400만 명 중에 60만 명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런데 정치는 그렇게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효율적이지 않았어요. 비용은 많이 들고 무능력했습니다. 귀족들, 성직자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사치를 누렸는데 대다수의 평민들은 굶어 죽기 십상인 그런 아주 아사 직전의 상태였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모습입니다. 프랑스 혁명기에 신분 간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당시의 사회 상태를 묘사한 판화입니다. 가난한 평민들은 국왕, 성직자, 귀족들을 등에 태우고 버텨내느라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프랑스 혁명 진행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5단계로 설명하는데요. 1789년 5월에 왕국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루이 16세가 3부회를 소집했고요. 그 3부회에서 정치적인 대립, 귀족과 평민, 정부와 국민의회 이런 정치적 대립이 계속되다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안 보이자 파리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바스티유를 함락시킨 것이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바스티유에서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 7월 14일 바스티유 함락의 결과로 국왕이 이거 군대를 동원해서 그냥 무력 진압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할 수 없겠구나.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 진압하려면 파리 시민 60만 명 중에 한 10만은 죽여야 가능하겠구나.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부의 대표들이 프랑스를 새롭게 개혁하고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정치적인 개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게 1791년까지의 과정입니다. 다 바꿉니다. 헌법도 만들죠. 조세제도도 바꿉니다. 기존의 법은 다 폐지하고 사법제도 개혁합니다. 군대도 재조직하고요. 성직자 이제 공무원화 시켜버립니다. 국가에 충성 맹세하게 하고. 모든 걸 다 바꾸는데 민중이 반란을 일으켜서 봉기해서 혁명을 지켜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개혁을 하면서 자기네 이익이 침해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잡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요. 그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투표권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재산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이 투표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식으로 따지면 한 1년에 직접세 30만 원 정도는 내야 투표권을 받았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라도 되려면 우리 지금 기준 한 100만 원 정도 세금 내야 했어요. 국회의원 피선거권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지금 기준으로 하면 500만 원 이상? 500만 원이 뭐예요? 500만 원도 훨씬 더 1000만 원 이상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만 차등으로 정치적 권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은 야 바스티에서 목숨 걸고 싸운 건 우린데 우리한테 돌아온 목숨 너무 적어. 불만이 당연히 생기겠죠. 혁명가들은 여기에서 혁명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혁명이 멎을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루이 16세가 마리 앙뚜아네트와 자녀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1791년 6월 20일 날 마차에다 짐을 잔뜩 싣고 자기 처갓집이 지배하고 있는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나라를 향해서 밤새 마차를 달려 해외로 도주하려 하다가 바렌느라고 하는 곳에 잡혔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잡히게 됐는지 여러 가지 그 설들이 있는데요. 뭐 우체국장 아들이 우표에서 뭐 보고 알아봤다는 둥, 뭐 돈에 찍혀있는 왕의 초상을 보고 알아봤다는 둥,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거 다 낭설입니다.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습니다. 지폐가 만들어지는 건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금 하나, 은화에 왕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사실 알아보기 힘든 그냥 형상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런 뭐 주장은 제가 생각할 때 근거가 박약한 주장인데 자세히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예나 지금이나 여행을 할 때는 패스포트,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내 여행에서도 패스포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패스포트에 사진도 없으니까 신상에 관한 기록, 그 다음에 인상착의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조된 패스포트를 가지고 왔으니까 중간에 누가 보자고 해서 보여줬더니 문서에 있는 인물과 실제 인물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잠시 기다리세요 하고 붙잡아 놓는 바람에 잡혔습니다. 왕이 해외로 도주하려고 했다. 이건 뻔하죠. 그럼 탈출에 성공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혁명에 반대하는 귀족들을 이끌고 오스트리아 군대를 끌고 자기의 나라를 공격하려 했던 게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야 이거 왕 그냥 두면 안 돼. 그리고 외국과 전쟁 곧 하게 될 것 같아. 오스트리아가 프랑스 왕을 다시 왕자에 밀어 올리기 위해서 절대 왕정을 복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도발할 것 같아. 이런 아주 심각한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새 젊은이들 표현대로 어차피 맞을 거, 어차피 싸울 거면 선빵을 날리자. 이런 주장이 사람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그런 주장을 혁명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혁명이 터졌잖아요. 근데 혁명 지키자고 전쟁까지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혁명이 점점 더 급진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공포 정치와 자코뱅 독재라고 하는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공포 정치의 상징은 단두대입니다. 기요틴이라고 불리는 단두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끔찍한 처형 도구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데요. 사실 단두대를 만든 사람 루이 16세였습니다. 단두대를 만든 이유는 사형을 집행할 때 귀족들은 칼로 쳐 죽이는 참수형을 했고요. 왜냐하면 전사들이니까 칼에 맞아 죽는 게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평민들은 교수형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사람을 처형하는데 사형을 시키는데도 귀족 따로 평민 따로 그렇게 다르게 해.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아. 그래서 루이 16세가 형법 개정을 시도하면서 사형 도구를 단일화시킨 겁니다. 귀족들은 칼 맞아 죽는 거니까 도끼로, 평민들은 교수형보다는 조금 명예롭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단두대를 만들었는데 본인이 이제 그 단두대에 희생당하게 되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을 해야 돼.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서로 도와가며 참아가며 살자. 그래서 식량도 배급받고요.
뭐 생필품 배급받고 배급제, 전시경제 체제를 만든 건데요. 그 덕인지 혁명전쟁에서 프랑스가 승기를 잡아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공포스럽게 살아야 돼? 공포정치하는 거 우리가 바랐던 거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인 건데 그러면 이제는 상황이 나아졌으니까 공포정치 그만해야지. 이렇게 여론이 돌아가면서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혁명을 주도했던 급진파 지도자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게 되고요. 온건파들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는 게 프랑스 혁명의 사실상 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보면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제가 가끔 동료들한테 전화 받아요. 박 선생, 내가 다음 시간에 프랑스 혁명 강의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프랑스 혁명 보면 웬 파벌들이 이렇게 많아. 사실 미국 혁명은 파벌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연방하자는 연방파, 반연방파. 영국 혁명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종교적인 내전이었기 때문에 야 교회를 개별 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해, 독립파. 장로들이 모여서 운영해, 장로파. 사회적인 평등을 좀 주장하는 수평파. 이 정도입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은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파벌들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파벌들이 많이 등장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혁명의 진행이 변곡점을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대한 문제를 놓고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이 생각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에 찬성하자 한 세력이 애국파, 반대하는 세력이 특권파 이렇게 나뉘었다가요. 1789년 9월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헌법 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의회에서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야 프랑스식으로 단원제 만들어 왕권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의회를 주장하는 쪽이 애국파, 입헌군주파는 영국식으로 상원 하원 만들자. 상원을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상원은 귀족들의 회의체잖아요. 그러니까 귀족의 권력을 온전시켜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파벌들이 계속 나뉘는데 이 자코뱅이니 페이앙이니 하는 이제 그 외래어 이름들은 어느 장소에서 모였는지 그 모인 건물, 수도의 건물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근데 자코뱅파가 계속 주도권을 장악해서 뒤에 가면 이 자코뱅파가 이제 지롱드파, 산악파, 평원파 이렇게 막 갈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은 그때그때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벌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혁명의 진로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급진화됐다가 온건파가 다시 장악했다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5단계의 사태 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을 판화로 보시면 1789년 7월 14일에 벌어진 바스티유 함락입니다. 바스티유 함락이 끝나자마자 프랑스 사람들은, 파리 시민들은 이 바스티유 요새를 헐어버립니다. 아마 이때 헐지 않고 놔뒀으면 이거 보기 위해서라도 1년에 한 몇백만 명은 더 파리를 방문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림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1791년 국왕이 탈주하려다가 잡힌 이후에 왕정을 폐지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려서 시위하는 군중을 혁명수비대, 파리의 국민방위대가 총격을 가해 사살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혁명전쟁이 터졌을 때의 모습이고요. 루이 16세의 처형 모습입니다. 이건 아까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는
테르미도르 반동의 사건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 사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혁명의 진행이나 이런 것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랑스 혁명이 민주주의의 기원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식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인민주권, 우리는 인민이란 말을 역사적 경험에서 좀 뼈 아프게 당했기 때문에 국민주권 이런 말로 대체했는데요. 이 국민주권의 원칙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근간이죠.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을 천명했어요. 그래서 입헌군주제이든 공화제이든 간에 민주주의의 원칙을 대원칙으로 천명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선거에서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시장,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왕이 있으니까 대통령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없지만 나머지는 다 선거로 뽑았습니다. 도의 검사장 투표에, 심지어 그 도의 주교도 투표로 뽑았습니다. 나중에 군대에서 중대장도 투표, 대대장도 투표, 모든 공직을 투표로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라고 하는 선거 제도를 민주주의가 실행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프랑스 혁명이 민주주의의 기원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표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 것이 대의제라는 겁니다. 대의제.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게 대의제죠. 제가 대구는 잘 몰라서 대전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유성구인데요. 저는 유성 갑구에 투표소를 가서 투표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뽑힌 국회의원이 유성갑 국회의원 이렇게 해야 맞는데 당선증을 딱 받은 다음에는 지역구가 없어져요. 국민의 대표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대의제의 원칙이라고 하면 투표를 한 선거 구민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거잖아요. 꼭 유성구 주민들이 결정한 뜻에 따라 표결해야 할 것 같은데 국회의원 개원식 할 때 선서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대의제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유성구에서 뽑혀서 유성 갑구 선거 구민의 뜻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서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게 지금의 대의제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터졌을 때는 선거 구민의 뜻에 따라 표결하는 원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귀족의 대표는 귀족의 뜻에 따라, 성직자의 대표는 성직자의 뜻에 따라, 파리 시민의 대표는 파리 시민들의 뜻에 따라 표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원칙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것을 법률 용어로 기속 위임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그 원칙을 지키면서 투표하는 게 딱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건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 생각하시면 그 방식이 무엇인지 압니다. 미국 시민들이 다 투표를 하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54명의 선거인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민주당이 55대 45로 승리했어. 그러면 그 주의 선거인은 전부 다 민주당 선거인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하는 날 미국 전역에서 534명인가요? 선거인이 모여서 투표를 할 때 나는 민주당 후보를 찍으라고 위임을 받았는데 그날 갑자기 변심해서 공화당 트럼프 찍을 거야. 안 됩니다. 반드시 위임받은 그대로 찍게끔, 그게 기속위임의 원칙인데
프랑스 혁명 초기에 그 원칙을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귀족 중에서 평민의 뜻에 동참하고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속이임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 그 귀족들이 혁명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수가 없었어요. 야, 그거 이제부터 취소해. 이렇게 해서 기속이임의 원칙을 폐지하고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를 할 때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하지만 다수결로 하죠. 100명이 표결했을 때 51대 49가 되면 많은 51쪽의 뜻에 따라 표결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혹시 어떤 분들은 야, 그거보다는 만장일치가 더 아름답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만장일치가 민주적일까요? 아닐까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만장일치가 만약에 원칙이 된다면 100명 중에 1명이 99명의 뜻을 막아버릴 수 있어요. 민주주의적이지 않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기의 미라보 백작이 의회에서 표결 원칙을 정할 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만장일치는 민주적이지 않아. 다수결로 해야 맞아.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대의제의 원칙이 프랑스 혁명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가 주권 재민의 원칙,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법치주의, 법에 따라 통치한다. 왜? 사람은 변덕스러우니까 왕이 아무리 선정을 베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획가닥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돌아버려서 엉뚱한 짓을 하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법치주의. 법을 정해놨어도 또 법을 악용하는 놈들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원리예요. 그래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라고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를 아주 간결하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민주주의가 기원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프랑스 혁명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이 진행을 보면 프랑스 혁명에서 민주주의가 기원한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프랑스 혁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됐느냐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게 이제 사회계약론을 쓴 장자크 루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링컨의 모습입니다. 근데 혁명가들이 민주주의를 진짜 찬동하고 좋아했을까 생각해 보면 의외로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프랑스 혁명 초기에 제가 아까 1789년 9월 달에 헌법 초안을 논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헌법위원회의 위원이었던 무니에라고 하는 의원이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로 적어놓은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말에서는 이게 둘이가 어울릴 수 있는 단어인가 의심할 정도인데요. 민주적 전제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전제정이야.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가 하면 다수의 독재를 걱정하는 겁니다. 다수의 독재. 아래에 있는 발언은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CS라고 하는 제3신분이라고 무엇인가라고 하는 팜플렛을 써서 귀족들을 신랄하게 공격했던 혁명가인데요. 나중에 나폴레옹의 쿠데타에 동참해가지고 이제 보수적인 어떤 정치인으로 변모하는 사람인데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대의제 국가는 될지언정 민주제 국가는 돼서는 안 돼.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신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혁명을 하면서도 민주주의에 반대했던 거예요. 제가 그 텍스트에는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 글을 올려놓았으니까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민주주의를 혐오하고 두려워했던 무니에와 CS의 초상입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가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거의 동시대에 대서양 건너 공화국을 수립한, 미국 혁명을 통해서 헌법을 제정하고 공화국을 수립한 미국의 제2대 대통령 존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이처럼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투표권 제한을 위한 변론이라고 하는 글에서, 만약 한 국가에서 약 1천만 명의 국민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떤 정책 결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모인다고 상상해보자. 만약 모든 사항이 다수결 투표로 결정된다면 사유재산을 가지지 못한 약 800만 또는 900만 명의 다수가 100만 혹은 200만 명의 소수가 가진 사유재산을 찬탈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가정으로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회에서 야,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 그러니까 1,000억 이상 재산 가진 사람들 재산 몰수하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1,000억 이상 재산 가진 사람이 얼마 안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 다수는 그만한 재산이 없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야, 나한텐 피해가 없으니까 오케이 찬성, 이래 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하는 지적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선, 대한민국에선 이런 제안이 작동할까요? 민주주의의 원칙만 놓고 보면 작동해야 맞습니다.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한 2500년 전에 아테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 아테네에서는 벌어져요. 그리고 아테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저 새끼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민회에서 이름 적어냅니다. 도편추방법이에요. 법에 의하지 않고도 10년간 재산 몰수하고 해외로 추방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문제는 민주주의만으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공화주의의 문제가 이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의 안전장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도요, 제1조 1항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예요. 1조 2항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원칙이 제일 앞에 있지 않습니다. 공화국의 원칙이 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여러 그 사건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사진은 조금 전에 그 주장을 한 존 아담스라고 하는 미국의 2대 대통령이고요. 그의 아들이 제6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최초의 부자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에요. 아담스 집안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따져보면 국민 주권의 원칙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주권은 일반 의지의 행사일 뿐이다. 일반 의지란 뭐냐면 다수결로 결정된 의사결정, 그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게 주권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사회계약론 3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인민의 의지 또는 주권의 의지는 보편적이야. 그래서 그것은 반대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적용되어야 해. 그러니까 나는 찬성하지 않았으니까 49명 쪽에 들었으니까 그 얘기 안 들어. 그 법 안 따를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 혁명가들은 인권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으로 교묘합니다. 모든 주권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국민 안에 있다. 국민에게 있다가 아니라 국민 안에 있어요. 국민 안에 누구?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프랑스 혁명 공부했다는 사람들도 재헌국민회의 혁명가들이 인권 선언에도 불구하고 보통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재산 제한 선거제를 시행했어 라고 서술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서술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권 선언에 명기한 바에 따라 재산 제한 선거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을 지도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수립하는데 절대 찬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민주주의를 만든 거야? 혹시 벌써 한 10년 됐을까요? 원네이션이라고 하는 프랑스 영화가 사용된 바 있는데요. 프랑스 혁명에 관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그 대사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 바스티유에서 싸운 건 우리인데 왜 우리는 투표 못하지? 우리가 진짜 나라의 주인인데. 그 주인들이 때로는 반란을 일으켜서, 때로는 군대에 나아가 외적을 맞서 싸우면서 이렇게 프랑스 혁명을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분투한 결과 프랑스의 현재 헌법은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은 선거나 그들의 대표나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인민에게 속한다. 국민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인권 선언의 표현보다 훨씬 명확하죠. 그러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속하는데 그 국민은 대표의 선출을 통해서 또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프랑스 혁명은 여러 가지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그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프랑스라는 나라를 훨씬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혁명의 지도자들, 물론 로비에스피에르는 민주파였습니다. 로비에스피에르는 보통 선거를 지지했어요. 그런데 그 로비에스피에르를 권좌에서 끌어내립니다. 왜? 독재한다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기의 많은 혁명 지도자들은 민주주의를 독재와 동일시했어요. 왜? 다수가 자기들 숫자 많다고 결정한 대로 그냥 밀어붙이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를 다수의 독재와 동의어로 이해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했는데 그러한 도식을 깨트리고 무너뜨린 게 누구냐 하면 혁명에 참여한 시민들이었습니다. 평민들, 일반인들. 그들이 처음에는 투표에 별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먼 나라의 이야기인데 나하고 직접 상관없는데. 그래서 투표권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은 우리가 지금 제도화돼서 너무나 익숙한 선거라는 방식과는 다르게 직접 행동으로 참여를 한 겁니다. 식량폭동을 일으키거나 나라가 위태로우면 마치 의병을 일으키듯이 의용군을 조직해서 전선에 나아가서 오스트리아군과 프로이센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명가들은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점점 마지못해 민중에게 정치적 권리를 조금씩 더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군대에 참여해야 프랑스를 지킬 수 있고요. 프랑스를 지켜야 프랑스 혁명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로비에스피에르는 보통 선거를 지지한 사람으로서 민중에게 권리를 줘서 그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로 프랑스 혁명의 끄트머리에 그 로비에스피에르가 연단에서 끌려 내려와서 독재자라고 욕먹으면서 실각하게 됩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천재였습니다. 지금도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고등학교인 루이 14세 고등학교, 소르본 대학 바로 뒤에 있는 루이 르그랑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는데 그 당시에 성적 증명서 같은 게 없으니까 수석인지 어떤지는 모르겠고요.
아주 뛰어난 수재였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이제 혁명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이제 전쟁도 지휘하고 뭐 했는데 그렇게 이제 독재자로 비난당하면서 끌려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전을 벌이더라도 반대파를 제압하고 혁명을 다시 지켜야지 싸움을 하다가 수적인 열세로 밀려서 이제 질 수밖에 없는, 이제 잡히면 죽는 거예요. 단두대에 처형돼야 되는데 그 비참한 최후는 피하고 싶었던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운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 입에다 총을 놓고 권총을 놓고 쐈는데 총탄이 볼을 관통해서 볼따구니만 망가지고 죽지도 못했어요. 그 상태로 다음날 단두대에 끌려가서 바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프랑스 혁명과 민주주의가 관계가 있는 건 분명한데 프랑스 혁명과 민주주의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혁명을 지도했던, 혁명을 주도했던 유명한 혁명가들이 민주주의를 원했던 게 아니라 그들이 권력을 잡고 어떻게든 민주주의를 막아보려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나라의 주인은 우리야라고 생각했던 시민들이 조금씩 민주주의를 넓혀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도가 계속 좌절되니까 다시 왕정이 돌아왔네? 한 10몇 년 참고 삽니다. 15년. 1815년에 돌아와서 1830년에 다시 혁명이 터지죠. 야, 우리가 원하던, 우리가 목표했던 그런 세상이 아니야. 그런데 혁명하고 나서 민주주의 바로 시행하자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작은 집인 오를레안가에서 왕을 드립니다. 이게 루이 필립이에요. 그래 또 한 10몇 년을 참았는데 민주주의는커녕 부자들만 잘 사는 나라. 그래서 그때 프랑스 정부의 총리였던 기조라고 하는 역사가이기도 하고 정치가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재산 제한 선거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보통 선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비판을 당하니까, 아이고 그런 소리 마세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십시오. 그럼 당신도 투표권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딱지가 난 시민들이 다시 봉기를 일으켜서 1848년에 2월 달에 2월 혁명이 터지는 겁니다. 그때 가서야 제대로 보통선거가 시행되는데요. 물론 그때의 보통선거는 남성 보통선거입니다. 프랑스는 아주 마초의 나라예요. 가부장적인 사회여서 여성들이 참정권을 받는 건 놀랍게도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입니다. 1946년. 대한민국이 헌법 만들고 남자든 여자든 투표권을 받는 게 1948년인데 그거보다 2년밖에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랑스라고 하는 사회가 보수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부장적인 어떤 권위가 여전히 강해서 그렇기도 하고 영국처럼 정치 지도자들이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민주주의가 진행되었다면 훨씬 평화롭게 평탄하게 역사가 발전했을 텐데 프랑스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혁명의 나라가 돼버립니다. 1789년, 1830년, 1848년, 1871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1968년까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그 긴 역사의 과정 동안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발전해 왔는데 잘 들여다보면 정치가들이나 지도자들이 양보해서 됐다기보다 물론 양보하긴 한 거죠. 근데 알아서 양보했다기보다 민중이 창칼 들고 일어나니까 젊은이들이 보도블록 깨서 짱돌 들고 일어나니까 안 되겠구나 하고 민주주의가 시행됐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원은 프랑스 혁명이라는 사건 그 자체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주권자인 나라의 주인인 백성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거다. 이루어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부 토론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시 일단 4시까지 쓰시고요. 조금 남는 시간 있으면 4시 15분까지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5년 지금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 기준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달러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부자죠, 그죠?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달러가 넘는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2024년 기준 국민은행 부자 보고서에 보면 저희 5,200만에 가까운 인구를 나눠서 1%가 한 48만 명이 조금 넘는 사람이 있는데 그 48만 명이 전체 부의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다 포함해서 전체 부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예. 한 200년 조금 이전입니다. 1789 프랑스네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가 여러분들 프랑스 당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우리한테 보여주는 프랑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이 얼마나 많은 빈곤, 범죄율, 자살 이런 것들이 많았던가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혁명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보통 프랑스 혁명 이렇게 하면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당시 권력을 잡았을 때가 26살 먹었던 변호사였습니다. 이 사람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프랑스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초기 시작이 됐을 때 소위 엘리트죠, 그죠? 귀족 출신입니다. 라파에트라고 하는 후작입니다. 미국 독립전쟁에서도 참여를 했던 사람이고 조지 워싱턴을 아버지처럼 모셨던 그런 장군 출신의 젊은입니다. 처음에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귀족이고 엘리트 출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족으로서 엘리트로서의 자기 권력을 왕으로부터 유지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우리는 보통 온건파 오늘 뭐 선생님께서 강연해 주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혁명이 바로 로베스피에르입니다. 이 라파에트가 했던 그 혁명의 지지부진함이 결국은 로베스피에르로 이제 이렇게 해서 소위 공포 정치로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을 겪는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누굽니까? 프랑스 혁명과 관련해서 마지막에 다시 구체제로 복귀하게 되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입니다. 이 세 사람입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는 나폴레옹 얘기를 하지 않고 오늘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 혁명 이전과 이후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 보셨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체를 얘기할 때 프랑스 혁명을 나름대로는 근거로 이렇게 삼습니다만 프랑스 혁명도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사실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영국과 네덜란드 이걸 여러분이 꼭 한번 보셔야 돼요.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 보수 이렇게 하면 꼭 그 대구 개념을 진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시민 여러분들께도 항상 얘기합니다. 이 개념을 사용할 때는 정확하게 사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카톨릭 그리스도교 중심, 카톨릭 종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그리고 절대 왕정 체제였고요. 그 반면에 옆에 있던 나라였던 네덜란드라든지 영국과 같은 나라들은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체제를 만들어 갑니다.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죠. 그죠? 또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나라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하고 당시의 네덜란드, 영국으로 이어지는 이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완전히 자유주의적이고 한쪽은 아주 보수주의적인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라고 할 때는 항상 그 대구 개념은 자유주의입니다. 진보가 아니고요.
우리는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여러분들이 보수, 진보 이렇게 했는데 보수, 진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이 보수의 대꾸 개념은 자유주의 했을 때 혁신입니다. 혁신. 진보가 아니고. 진보의 대꾸 개념은 퇴행입니다. 퇴행. 퇴보. 뒤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그걸 다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는데 이 라파에트와 같은 이 자유주의자들하고 로비에스피에르와 같은 철저하게 민주주의자하고 급진적 민주주의자죠. 그 다음 다시 퇴보하게 되는 나폴레옹과 같은 이 전쟁광이 이제 등장하게 돼. 구체제로 다시 가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프랑스 혁명이 우리에게 많은 이제 울림을 주는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하나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성들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잘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들을 오늘 우리 강의자 선생님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전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생각을 또 이렇게 한번 가다듬어 보시고 궁금한 점 질문하시고 좋은 답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대구 두류동에서 온 이영희입니다. 교수님은 강의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혁명이라 하면은 1789년 7월 혁명하고 1830년 7월 혁명, 1848년 2월 혁명, 그리고 68년도 5월 혁명이라고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89년 혁명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나머지 혁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68 혁명은 그 얘기하기를 실패로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이 68 혁명이 결국은 반정부 운동이라든가 반전 운동을 일으켜서 세계적인 어떤 이슈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8 혁명이 과연 이 세계사에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 이런 점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 답변하시려면 지금까지 강연한 시간 다 쓰셔도 할 수 없는. 간단하게. 예. 예, 조금 전에 제가 강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1830년, 1848년, 71년 뭐 말씀을 드렸는데요. 1789년의 혁명이 이제 로베스피에르의 실각으로 어느 정도 일단락 되면서 5년 정도 총재 정부라고 하는 과도기라고 할까요? 역사가들은 그 총재 정부가 끝나는 1799년까지를 공식적으로 프랑스 혁명 10년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1799년을 기점으로 보는 이유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독재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반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나폴레옹을 혁명의 유산 집행인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계승자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혁명을 한 건 아닌데 혁명이 남겨준 성과들을 법전을 편찬한다든가 이러저러한 정치 행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마무리 지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사 연구소의 연구 시기는 파리 일대학 프랑스 혁명사 연구소 연구 시기는 1789년부터 1815년까지로 잡습니다. 25년간을. 그런데 왕정 복고되고 나서 루이 18세가 이제 루이 16세의 동생인데요. 옛날처럼 돌아가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25년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화국이 아니까 헌법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헌장이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어서 프랑스 혁명의 성과들 중에 상당 부분을 인정합니다. 다만 자기의 형을 죽이거나 그 공포 정치를 했던 사람들을 숙청은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왕정이 돌아왔는데 차이가 있다면 보통 선거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 재산 제한 선거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1815년의 왕정 복고 체제는 어떻게 보면 1789년의 혁명가들이 만들려고 했던 체제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러니까 이제 혁명을 한번 겪고 나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는 건 겁나요. 그리고 그 희생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시위하면은 무자비하게 막 잡아가니까 실내에서
연회를 베푼다는 이유로 실내 집회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정부에서 그걸 탄압하려고 하니까 실내에서 집회하던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7월 달 마지막 3일을 이제 시위를 통해서 정부를 무너뜨린 게 1830년 7월 혁명이고요. 1848년 2월 혁명은 사실상 그 재판입니다. 그래서 1848년에 보통선거제가 물론 남성 보통선거제인데 도입된 다음에는 어느 정도 혁명적 어떤 요구가 잦아듭니다. 그런데 1871년에는 독일과 전쟁에서 패전하는 바람에 파리에서 이제 봉기가 일어나서 파리 코뮌인 거고요. 그 이후에 프랑스는 20세기 들면서 인민전선 정부라든가 이런 프랑스 혁명기로 얘기하면 좌파들인데 그들이 집권하면서 상당한 정도로 복지 혜택을 국민들에게 베풀고 그 개혁 정책을 취하면서 더 이상 혁명적인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 평안한 상태로 권력이 이양되거나 교체됩니다. 근데 68혁명은 왜 이제 문제가 됐느냐 하면 다른 혁명들과 다르게 68혁명은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혁명이라고 하는 건 사회 개혁을 목표로 하면서 그 목표 달성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권력을 탈취하는 어떤 반란 행위를 수반하게 되는 걸 우리는 혁명이라고 하는데 68혁명에서는 사회 개혁 요구하거나 뭐 대학 개혁을 요구하긴 했지만 그 학생들이 권력 탈취를 목표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권력 탈취는 목표하지 않았지만 광범위한 사회 개혁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이제 후대에서 그걸 68혁명이니 뭐 68 그냥 혁명이라고 말을 붙이기 어색한 사람은 68 이렇게만 표현하는데 그 사건 68 5월 혁명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프랑스에 미친 영향은 정말로 광범위합니다. 뭐 제일 큰 게 일단 대학 개혁을 통해서 교육 기회가 엄청나게 확대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프랑스에서 대학 간다는 건 극소수에게만 허용됐던 일인데 대중교육이 가능했고요. 대중이 교육받으니까 공장에 가든 일터에 가든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황금기라고 하는 시기가 몇 번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두드러진 황금기는 60년대, 70년대 초반 석유 파동이 벌어지기 전 한 10년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 점에서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의 광범위한 사회개혁을 촉발했다는 점에서 68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봉덕동사는 김봉수입니다. 우선은 오늘 박 교수님의 그 엄청난 세계사의 일부를 불란서 혁명 하나로 청점에서 설명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대구 시민으로서 이 계명대학에서 하는 목요 철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걸 감사해야 될지 그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여러 번 놀랍니다. 첫째 질문은 미국 혁명의 성공이 불란서 혁명에 끼친 영향. 두 번째 질문 같은 맥락에서 불란서 혁명이 구라파의 민주주의적인 생각을 퍼뜨리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감사의 말씀과 인사 말씀을 드려야 온당한데 제가 안내받은 강의 시간이 70분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주제로 강의하면 보통 3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3시간 분량을 70분에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아주 그냥 핵심만 얘기하면서 인사 말씀을 빠뜨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의 말씀과 인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서양사를 공부하고 뭐 한 사람들도 역사적 사건으로서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이렇게 이제 중요한 사건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전문 역사가들은
대서양 혁명이라고 하는 태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런 지가 한 6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그 대서양 혁명의 대미를 장식하는 대사건이었고요. 대서양 혁명의 처음 시작은 공교롭게도 코르시카나 이런 지중해 몇몇 조그만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대서양 혁명의 여러 사건들은 대부분이 다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물론 혁명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또 우리가 따져봐야 할 문제인데요. 미국 혁명은 명백히 성공적인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정치 체제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스스로 독립하면서 세계 최초의 거대 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이미 13개 식민지가 독립선언을 했을 때 프랑스보다 2.5배 정도 되는 큰 영토였습니다. 인구는 훨씬 적었지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국 헌법의 체제가 뭐 독창성을 얘기하고 뭐 이런 연구자들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공부한 바 서양의 역사, 유럽의 역사를 따지고 보면 유럽의 역사에서 나타난 가장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주민의 뜻을 따르는 그런 점에서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제가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냥 총투표에서 절대과반수로 다수결로 해버리면 간단한 일인데 주별로 이상하게 복잡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대통령제의 어떤 모습은 네덜란드에 이미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17개 주, 벨기에가 떨어져 나간 다음에 7개 주에서 자기 주의 총독을 뽑아요. 지방의회에서. 그 총독들이 이제 또 7개 주를 통할하는 대총독을 이제 뽑게 되는데 홀란드에서도 오렌지 가문의 빌런 뽑고 질랜드에서도 뽑고 그러니까 네가 대총독해 이러고 아들이 또 그 자리를 이어받고 하니까 네덜란드는 공화국에서 왕정 국가로 바뀝니다. 지금도 왕정인데요. 그런 어떤 독특한 제도들을 공화국 체제에 잘 융합시키면서 정치적인 갈등이나 분란을 평화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탁월하죠. 다만 그럴 수 있었던 건 프랑스처럼 구체제의 문제라든가 봉건제의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될 복잡한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그러한 미국 혁명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정치 시스템을 좀 바꾸면 평화롭게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온건파들이 이제 혁명 초기에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를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프랑스는 사회 경제적인 그 갈등과 대립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체제 좀 바꾸는 걸로는 해결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아주 격렬한 파벌투쟁이 벌어지고 피비린내 나는 내전도 겪게 되고요. 전쟁도 겪게 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 혁명에 뒤이어서 프랑스 혁명이 그렇게 진행되고 보니까 혁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혁명은 그래도 할 만한 거야. 뭐 좀 평화롭게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나 그랬는데 프랑스 혁명에서 피튀기게 싸우고 보니까 혁명은 되도록 피해야 될 거. 그래서 이제 보수주의라는 게 나타납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사실 보수주의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자유주의의 등장의 결과로 그것에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배층이 내세우는 논리가 보수주의라는 걸로 결집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두 사건이 유럽사, 서양사, 나아가서는 세계사에 지금 우리 헌법도 프랑스 혁명 인권선언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실 미국 독립전쟁 혹은 미국 독립혁명을 위해서 싸웠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제를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륙으로 하면 영주들입니다. 다 부자들이에요. 조지 워싱턴부터 해서 아까 존 애덤스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은 영국으로부터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는 그게 주 목적이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바뀝니다. 독립전쟁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여기서는 뭐 얘기되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환상들은 나중에 또 더 좋은 분들 모시고 좀 벗길 필요도 있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유럽의 이제 그 프랑스 혁명을 그 혁명이라 그러는데 그 한참 뭐 몇백 년 뒤지만은 러시아에서 그 혁명이라고 우리 부르는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볼셰비키 혁명이 해서 소련이라는 거대 그 국가가 탄생되고 했는데 러시아하고 프랑스 혁명하고 역사적으로 관련이 혹시 있는지 그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혁명하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 동학난이라 그러고 요즘은 보면 또 동학혁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국민학교 다닐 때는 뭐 5.16 혁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혁명이라고 하는 게 뭐 영어로 레볼루션을 하고 왔는데 얼마 전에 강의에도 뭐 레볼루션의 의미를 이제 강의하시고 했는데 엄격하게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또 동학을 옛날에는 난이라 그러다가 지금 동학혁명이라고 하고 왔는데 제가 생각에는 그 혁명을 하면은 정치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정권이 안 바뀌더라도 사회 개혁이 있으면은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선생님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강연에서 합니다. 예, 마지막 강연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뭐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해주시되 아까 혁명과 관련해서는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 잠깐 놓치셨나 본데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 사전적 의미로 혁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첫째, 목표가 사회 개혁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권력을 탈취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 탈취가 비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6년 뭐 촛불혁명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건은 헌법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미는 혁명을 담고 싶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혁명이라고 정의하기 어려운 사건이죠. 그런데 또 혁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회개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테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경우는 그런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해서 사회개혁 달성하고요. 권력 탈취를 성공하는 경우 혁명이라고 하고 실패하면 그냥 반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학난은 권력 탈취에 실패했기 때문에 동학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목표가 웅대한 어떤 사회개혁을 목표로 했으니까 혁명이라고 불러주고 싶어 이런 건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전적 의미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동학혁명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농민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프랑스 혁명이 근대 혁명의 어머니라고 불렸습니다. 혁명의 전형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5단계 설명드렸을 때 그 5단계를 주장한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의 역사가인 크레인 브린턴이라는 사람이 내놓은 혁명의 해부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크레인 브린턴은 미국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액수의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왜 미국 정부가 그런 연구를 진행했냐 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헤게모니 국가로 세계를 사실상 지배하다시피 했는데 독립하는 나라들이 사회주의 혁명 막 일으키는 거예요. 저 혁명을 어떻게 막을까 하면서 혁명사를 연구하게끔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에서 진행된 혁명 전쟁이 근대적 전쟁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역사적 지위가 100년이 지나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터지니까 혁명의 어머니가 이제 러시아 혁명으로 넘어갔어요. 근대 전쟁의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가 프랑스 혁명 전쟁이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이제 넘어갔는데요. 러시아 혁명과 제1차 세계대전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00년 전에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혁명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후대의 혁명가들이나 전쟁 지도자들은 야, 그때의 교훈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돼?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혁명과 비슷하게 닮아가면서도 또 프랑스 혁명에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피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볼셰비키 혁명은 파벌 투쟁의 가능성만 비추면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더 피해도 컸고 잔혹성도 더 심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 뭐 지금 역사 서술에서는 그렇게 쓰더라고요. 저도 책을 보면 대부분 러시아 혁명도 그렇고, 그러니까 레닌 그리고 중국의 마오 뭐 기타 등등에서 소위 이제 각국의 그 특정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혁명이라고 표현할 때 그 모든 그 기원을 프랑스 혁명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서술하고는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시대사적으로 역사가들이 어떻게 또 해석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뭐 계속 진행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그냥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그 프랑스 혁명이라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스티유 함락과 그리고 그 루이 16세 왕의 처형 그게 그 이미지가 가장 강하게 남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근대 혁명의 과정에서 왕을 처형한 사례가 또 다른 곳에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왕을 처형한 이런 역사를 지금 프랑스인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옛날에 역사 시간에 배울 때는 근대 계몽주의가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 민중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 농촌에서 농사 짓고 또 이런 분들인데 지금 그와 같은 이런 뭐 어떤 뭐 시대가 아니었는데 그런 광활한 지역에 있는 농민들까지 계몽주의가 그렇게 속속들이 그런 사상이 퍼질 수 있었는지, 그냥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1000년 이상 어쨌든 그 가톨릭 국가를 이루어 왔는데 그들 물론 교회와 성직자가 부패하고 타락했지만은 그들 내면에 있던 어떤 신앙의 힘도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왕의 처형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볼 건지 하고, 두 번째가 뭐였죠? 제가 첫 번째 계몽주의. 근데 계몽주의의 영향. 예, 그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487년, 6년 정확한 연대는 학자마다 좀 다른데요. 프랑크 왕국의 왕이었던 클로비스가 카톨릭으로 개종합니다. 카톨릭으로 개정하면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성유로 도유식을 치른다고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 예수의 신성을 전달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유식을 거친 왕은 신의 대리자로서 통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정치 이론의 어떤 원형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 프랑스 왕이 즉위하면 그 랭스 대주교로부터 도유식을 받으면서 신이 그대에게 다스리라고 한 이 땅을 신의 대리자로서 통치하라, 이런 그 축성을 받습니다. 따라서 클로비스의 카톨릭 개종 이후에 유럽의 왕국에서는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정변이 아니라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신을 믿는 카톨릭 신자들이 신의 대리자인 왕을 쳐 죽이고 바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정치적 정변이 아니라 신성 모독이 되니까 해서는 안 될 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왕조가 바뀔 때, 예를 들면 카롤링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프랑크 왕국의 메로뱅 왕조를 교체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교황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실권자가 왕위를 차지한 겁니다. 그렇지만 영국의 경우도 프랑스의 경우도 왕조 교체는 역성혁명이 아닙니다. 카페 왕조라고 하는 프랑스 왕가에서 말루아 왕가로 왕위가 넘어가는데요. 이건 큰 집에서 왕위 계승자가 없어지면 작은 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름이 바뀌냐? 프랑스에서는 분가를 하면 영지의 이름을 따라 성을 바꿉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성씨를 지키는데 프랑스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을 쓰는 게 아니라 시명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처럼. 그래서 영지를 자기가 상속받으면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아 왕가에서 부르봉 왕가로 바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유럽에서 처음으로 왕의 목을 치고 그 권력에서 쫓아낸 사례는 영국 혁명에서 처음 나옵니다. 1649년 1월 30일인가 영국의 혁명가들이, 의회 지도자들이 국왕 찰스 1세를 이게 뭐 맨날 내전하고 거짓말하고 잡혔다가 도망가고 막 이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냥 쳐 죽입니다. 두 번째 사례가 루이 16세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떻게 신의 목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혁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그 이후 반혁명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개념은 철저하게 동양적인 것이고요. 맹자에서부터나 우리는 뭐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에서는 기독교 사회,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카톨릭 국가들은 그러지 않았다 하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계몽 사상 문제는 참 이게 설명드리기 복잡합니다만, 계몽 사상이 프랑스 혁명을 만들었다 이러한 주장은 역사가들이 사실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몽 사상 또는 프랑스 혁명 전문가들이, 전공자들이 굳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자면 프랑스 혁명이 계몽 사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프랑스 혁명 이전에 볼테르나 몽테스키에나 뭐 디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주장들을 내놓는 것은 결코 혁명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표를 했다면 부국강병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계몽 사상을 얘기하면 프랑스 얘기밖에 안 해요. 영국의 로크도 있고 뭐 독일의 철학자들도 있는데 프랑스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더 선진적인, 정치적으로 더 성숙했던 영국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국은 로크나 뭐 이런 사회계약론은 얘기하지만 계몽 사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칸트가 프랑스 사상가들의 주장을 이게 계몽 사상이야 라고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이름 지어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영국에서는 왜 계몽 사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영국은 지금 세계 최상위 헤게모니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린 잘 나가고 있는데 뭐 개혁을 주장할 얘기가 필요 없죠. 프랑스는 루이 14세 말년부터 아우스부르크 동맹 전쟁부터 영국하고 전쟁만 붙었다면 번번이 깨집니다. 다 패배해요. 100년 동안 집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 18세기, 17세기 말부터 18세기의 그 영국과 프랑스의 대결을 제2의 백년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때 번번이 깨지니까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우리 왜 이렇게 맨날 깨지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지? 볼테르가 생각할 때, 야, 그렇지 않아도 인구도 많지 않은데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로 위근으로 갈라져가지고 싸우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 서로 그냥 관용해서 서로 봐주자. 그리고 합심해. 몽테스키는 야, 영국처럼 하는 게 정치가 잘 돌아가는 거야. 영국에 그런 거 좀 배우고 삼권 분립 이거 시행하면
왕이 지 멋대로 못하잖아. 루소도 다 그런 생각에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국강병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거를 살롱에 모여서 귀부인들의 살롱에 모여서 토론하고 하니까 지식인 계층의 사이에서는 널리 확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 이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부터 머리를 짜내기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야, 권력 구조 문제는 루소가 이미 얘기했어. 갖다 쓰고. 종교 문제, 볼테르 거 갖다 쓰고. 몽테스키에 거 갖다 쓰고. 그러니까 토론하면서 계몽사상가라고 불리는 철학자 사상가들의 아이디어가 막 토론에서 나오니까 역사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보고 이제 칸트가 계몽사상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프랑스 혁명이 계몽사상을 만든 거지 계몽사상이 프랑스 혁명을 만든 건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물론 계몽사상의 그런 아이디어들이 국가를 갱신하고 새롭게 재생시키는 아이디어로서 매우 효과적인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계몽사상과 프랑스 혁명은 영향이 있는데 계몽사상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프랑스 농촌의 농민들은 볼테르고 뭐고 몰랐어요. 계몽사상을 운이할 그런 어떤 지적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역사가들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볼테르하고 몽테스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몽테스키는 영국이 뭐 이런 데 유학 가서 영국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볼테르도 역시 뭐 마찬가지고. 근데 루소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로베스피에르가 가장 존경했고 그리고 가장 자기의 사상적 지도자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루소였기 때문에 루소의 인간불평등 기원론이라든지 사회계약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폭발적인 얘기들은 그리고 실제 그 작품들은 1762년에 나오자마자 프랑스에서 완전히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검서시켰고 이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위험한 거다 했었던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뭐 루소를 낭만주의자냐 계몽주의자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역사가들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루소의 경우는 조금 이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또 당대 지식인 사회에서 또 좀 유별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좀 별도로 이렇게 그 언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루소 역시 당대의 어떤 지식인 사회의 그 조류, 흐름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가 처한 어떤 사회적 출신이나 이런 게 좀 남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것이지 그 사회계약론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저서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 아이디어랄까 생각은 토마스 홉스로부터 내려오는 사회계약론의 어떤 큰 흐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 그 점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출신은 비천했을지 모르나 말년에는 영농밀에서 아주 그 여유롭게 생활 말년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 비교적 운 좋게 귀부인을 만나서 귀족부인을 잘 받았는데 당대 지식인들이 살아가는 어떤 모양새랄까 이런 게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처럼 이 제도화 돼서 뭐 교육기관에서 연구자나 교수로 활동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상당히 풍족하게 살았어요. 뭐 왕장상들의 초빙을 받아서 뭐 볼테르 같은 경우는 포이센의 프리드리 대왕에게 러시아 에카테리나 2세 초대받고 뭐 아주 그 풍요로운 삶을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히 뭐랄까요 자기의 지적 능력을 활용해서 유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시중에 이제 그 연대 설혜신 교수가 그랜 투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집필해서 했는데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당대 유럽의 지식인들이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그 영향을 미쳤는지. 왜냐하면 영국의 귀족 청년이나 이런 사람, 이런 대학 교육을 끝낼 때쯤, 그러니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2년 내지 3년 정도 유럽 투어를 합니다. 근데 뭐 노는 것도 한두 번 놀아야 그렇지 뭐 맨날 놀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명사들을 찾아가서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물론 그런 접촉을 누군가 알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알선해주는 사람들도 지식인입니다. 예를 들면 토마스 홉스도 그랜드 투어의 어떤 안내자 역할을 했고요. 국부론의 저자인 아담 스미스도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국과 프랑스의 지식인 사회의 교류는 끊임없이 계속 지속이 되었고요. 프랑스는 영국에 좋아 보였고, 영국에서는 프랑스의 어떤 행정체계, 군대 이런 거 좀 우리가 도입할 건 도입해야지,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이사님. 프랑스 위건호 전쟁이 프랑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개신교도 위근호. 예. 그 종교 문제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장을 치르면 5대 종파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다 기도를 하고 이러는데, 물론 이제 그 망자의 종교가 뭐냐에 따라 순서는 좀 바뀝니다만, 기독교 국가에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그 종교적 통일이 종교개혁으로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우리가 우리말로 옮길 때는 종교개혁이지만, 카톨릭 잘못된 거 좀 고쳐서 다시 쓰자, 그냥 고쳐서 쓰자,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굳이 설명드리자면 교회를 아예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 짓는 건데, 새로 지을 때 어떻게 짓냐?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짓자.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파는 서로 화해하기 어려운, 화합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슬람도 유대교도 개신교도 카톨릭도 다 하느님을 숭배하는 종교인데요.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은 신입니다. 그런데 화해가 안 되는 것은 개신교와 카톨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유럽은 개인주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개인주의가 기껏 등장하기 시작한 건 뭐 르네상스부터 얘기하는데요. 그건 일부 지식인들이나 되는 얘기고 19세기나 20세기에 와서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게 농사지 않습니까? 유럽의 농사는 내가 내 땅이라고 밀 안 심거나 보리 심을래 할 수가 없었어요. 경작 강제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무조건 밀 심어. 우리 마을은 밀 중에서도 프로망 심어. 여긴 블레 심고. 우리 마을에서 봄 작물로는 귀리. 우리 마을은 호밀.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작 강제의 원칙에 따라 개인주의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요일날 아침에 미사 드리러 가는데 저놈들은 왜 안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위그노가 들어온다?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안 나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을에 위그노 있는데 앙심 품고 있다가 서로 싸우다가 간밤에 그냥 그 집 쳐들어가서 죽여버려요. 그러면 옆에 위그노 마을의 사람들이 우리 위그노 동료를 죽였네? 또 피해 보복전이 벌어지니까 도저히 화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워가지고는 나라꼴이 안 되겠으니까 볼테르는 관용하자. 관용은 잘못인지 알지만 내가 봐줄게, 이거거든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시작한 게 프랑스 혁명 때입니다. 영국은 더 늦어요. 심사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영국 국교의 신자가 아니면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심사령 폐지가 되는 게 19세기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난 종교의 자유를 믿어. 난 그래 국교회 안 믿고 카톨릭 할래. 그러면 공직 취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서양사 교육, 세계사 교육을 받을 때 사실 잘못된 교육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1648년 30년 전쟁을 종결하는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다. 이게 1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사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 있었어요.
완전히 오류입니다. 제가 교과서 검정 들어가서 그거 삭제하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삭제 요청해서 보내면 출판사에서 이거 지금 몇십 년 동안 써왔는데 왜 반대하냐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네. 18세기에 프랑스에서 위근호들이 그렇게 루이 14세부터 15세, 16세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삶을 꾸려가는데도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농민은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간 곳이 결국 상인, 장사, 그리고 변호사 이런 엘리트 쪽으로 간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이어지고 난 뒤에 프랑스의 아주 주력군이 됩니다. 그 위근호 출신들이. 그게 20세기 가면 누가 됩니까? 히틀러 유대인들 박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역사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전부 다 돈 버는 직업들이잖아요. 변호사, 금융인, 뭐 의사,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박해를 당했잖아요. 위근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박해를 당하면서 가톨릭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는. 예.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일들이 유럽 안에서는 68혁, 우리 이제 보통 68을 혁명이라고 표현하지만 일종의 문화혁명입니다. 이게 68 일어나기 전과 이후는 유럽은 완전히 달라요. 선생님도 프랑스에서 하셨기 때문에 아실 거고 저도 독일에서 공부할 때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8 이전과 이후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육 시스템부터 사회적인 그 위계적인 신분 시스템 모든 것들이 다 바뀝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 누가 실패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문화적으로는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자, 오늘 시민혁명과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강연해 주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박윤덕 충남대 사업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이 경제 질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자본주의와 관련된 이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문명, 산업혁명이 대중을 만들다라고 하는 주제로 서원대학교의 김진호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더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절기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서도 오늘처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